네, 대통령실의 이번 민정수석실 부활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을 지적하며 방탄 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한편 지난 영수회담 물밑 조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특사나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정치적인 부담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활을 결정하게 됐는데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설명하기로는 그동안 이제 설명해온 바를 보면 그동안 민심을 제대로 이제 청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수사기관의 어떤 정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떤 부서를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러한 기능을 일부 살려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부활시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이러한 직접적인 설명을 하는 자리에서도 이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듯이 이게 이제 액면 그대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날 문제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 그리고 의심, 우려,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기자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결국은 어떤 사정 업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그것을 사정 업무를 제외한 어떤 형태의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형태로 이 수사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사정 업무에 준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우려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특검법들을 막 통과시키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아마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는 국면으로 갈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두 가지 특검법이 사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대통령실을 향한 그러한 어떤 수사의 칼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되살려 이 부활한 민정수석실이 그것에 대한 어떤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비유를 들기도 하더라고요.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는 게 사실상 첫 번째로 합동수사본부의 역할, 그러니까 뭐 어떤 방금 말씀드린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라는 점에서 비유하자면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 또 로펌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방어하는 어떤 그러한 법적 방어에 치중한다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역할을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의구심을 좀 덜어내기 위한 여러 설명이라든가 또 인사조치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어떤 제스처라든가 그런 게 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우려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신문을 쭉 보더라도 거의 모든 신문이 그런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좋은 게 검사 출신 인사가 아닌 인물로 민정수석을 임명했더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어저께 이 김주현 전 차관을 결국 검사 출신인 김주현 전 차관을 임명함으로써 그러한 우려를 덜는 데는 이제 실패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이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야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대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정수석실 신설의 모든 초점은 오직 소통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민심 청취의 주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 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야 대변인 목소리까지 함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강조는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의구심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역사적 사실이 주로 발생했던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최근에 보면 민주화 이후에.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사실은 이제 울산시장 그 하명 사건 관련돼서 일부는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고 일부는 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 아직까지 재기수사 명령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이 했던 역할들이 위법한 것이었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뭐라고 수사 지시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뭐 이규원인가요? 그 부부장 검사와 해가지고 재판까지 받았어요. 이런 역사적인 선례 때문에 그런 의심을 갖는 건 맞지만 그런 역사적인 선례 때문에 이제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이거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적 고려가 생긴 거죠. 따라서 저는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민정비서관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민정수석이야 사실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온 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어쨌든 그 산하에 보면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률을 다루는 수석실이에요. 그래서 민정수석실에 법률 전문가가 온 건 맞다. 근데 왜 하필 검찰 출신이냐? 근데 검찰 출신인데 상당히 검찰 떠난 지 오래됐어요. 이분이 기수를 보면요. 검찰총장과의 직접적인 연락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기수가 뭐 8기수인가요? 뭐 이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다음에 법무장관과도 또 검찰 기수 차이가 나요. 한 기수지만. 대통령과도 차이가 나요. 따라서 오히려 만약에 검찰을 장악할 의사였다면 조금 더 친밀감 있는 검찰 기수의 민정수석을 아마 임명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민정비서관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민정비서관은 사실은 현직 공무원을 임명했단 말이죠. 현직 공무원을 임명한 배경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직업공무원 제도의 취지는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지 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요. 따라서 저는 현직 공무원을 민정비서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의 뜻은 나 이렇게 해서 민정비서관 옛날처럼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다. 정말로 정보 수집 차원에서 범죄 정보가 아니고 세평 수집이 아니고 정책을 수행하거나 정책을 실행할 때 민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는 그 정책 수요 정책,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이것들에 대한 민심 파악의 용도로만 쓰겠다라는 본인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남용의 여지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야당이 견제하면 되는 것이고 일단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같이 의견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행하고 나서 남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견제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정수석실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이제 인사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돼 있지 않았습니까? 야권 중심으로 좀 인사검증이 좀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할 때 대통령이 얘기했던 명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얘기했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불투명한 어떤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밀실에서 인사정보를 다루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사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이 부적절하게 다른 어떤 수단으로 이제 오용되고 남용돼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분명하게 만들어가지고 인사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어쨌든 활용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인사검증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어떤 그러한 체계를 만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운용되고 있는 거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어떤 맥락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민정수석실을 어쨌든 부활을 시켰고 그 밑에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법률 비서관하고 다 지금 들어간다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 형식이라고 하면 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갖는 권한이라는 게 공직자에 대한 감찰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주도했던 그동안 어떤 인사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실패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설명했던 바를 보면은 인사정보관리단이 하는 역할은 그냥 관련 정보를 수집을 해서 기계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넘기는 그러한 역할이다라고 설명한 바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사와 관련된 검증이 실패하는 거다라고 설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때의 그러한 어떤 좀 여러 가지 호기로운 그러한 어떤 이 마음 설명과는 달리 지금 상황에서는 민정수석이 결국은 또 인사검증을 나름대로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요. 지금 부활시켰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러면 애초에 우려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실이 다시 인사검증을 하게 될 때에 그러면 발생하는 문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함으로써 방지하고자 했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또 답이 없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그 부위원장님이 그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전에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수석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이전 정권 계속 있어왔던 건데 각 정권마다 사실은 그 전에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어떤 정권에서는 뭐 없앤다라고도 하고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약속도 했습니다만 다시 되풀이됐던 이유라는 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실은 그래서 이 인사와 관련된 것, 인사검증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다시 과거와 같은 우려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보여줬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주현 이 신임 수석의 경우에도 당장 오늘 신문에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은 과거에 예를 들면 정치검사라는 평을 받지 않았느냐. 당장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가령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하거나 이럴 때도 예. 그 당시에 이제 징계를 청구하거나 이럴 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인데 황교안 장관과 그 당시에 김주현 검찰국장이 외압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피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기피 신청을 했다라는 게 오늘 보도가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검증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력과 역사적 경험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뭐 대통령실 관계자도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이 중요할 거다. 이제 신임 수석이 잘 좀 협의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꾸지는 않겠죠. 그 당시에 이제 명분으로 여러 가지 주장을 했잖아요. 좀 독립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인사 추천 기능은 이제 인사 비서관실 내지 인사기획관이 하는 거고요. 추천에 대한 검증은 인사 이제 검증단이 하는 겁니다. 법무부 소속. 그 다음에 인사검증 보고서 작성은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주로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나눠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회수하는 것보다는 인사검증 시스템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보완하지 않을까. 이제 여러 가지 인사 정보가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이는 정보를 토대로 해서 검증하는 작업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사검증을 좀 두텁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스템을 갖다 법무부에 있던 걸 갖고 온다. 저는 그것은 이전에 세웠던 명분에도 안 맞는 것이고 오히려 제도를 좀 시행한 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서 오히려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는 식의 공직기강 비서관실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뭐 여러 현안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이제 대통령실이 국민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 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지요? 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가장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특검을 처리한다고 말씀드리면 다소 그것은 먼 일이기 때문에 당장 검찰이 수사팀을 보강해서 김건희 여사의 소위 말하는 고가의 가방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수사한다는 문제가 지금 이 목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어떤 이 태도를 가져갈 것이냐, 대통령은 그러한 것들이 국민적 관심사가 지금 된 상황이겠죠. 그래서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신문들 쭉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 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만 가령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절충안도 모색하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이. 가령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할 때처럼 몇 가지 독소 조항이라든가 또는 공수처 수사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이 채워졌을 때는 특검 수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 것 같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관련돼서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제 충실히 그 수사에 뭐 하는 것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라든지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제 국민이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그러한 부분은 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돼서 의문이 남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왜 그렇게 한 것인지 예를 들면은 국방부 장관은 그 당시에 왜 서류가 경찰로 넘어가는 것을 이첩이 되는 것을 회수 지시를 한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 대통령실이 왜 나선 것이며 이른바
VIP의 경로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주장은 진실이 것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왜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아마 듣고 싶을 텐데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지는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전반적인 아마 입장을 듣고 싶을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 명품백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가방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대통령이 뭐 인지했느냐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한 종합적인 이제 답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지금까지 이제 국정 운영과 관련된 언론의 여러 가지 포괄적인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외교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뭐랄까 언론의 표현을 빌자면은 좀 일방적인 또 단순한 어떤 하나의 방식의 어떤 외교 아니었느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어떤 한미 동맹과 한일의 관계의 개선안, 이것에만 기대는 어떤 외교 방식이 약간의, 예를 들면 최근에 네이버 라인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돌아온 게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고, 또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어떤 이런 질문도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답변을 요하는 질문으로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어제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금 해주셨고 상당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내일 이 시간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많은 담길 내용들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네. 모두 발언과 기자 질의응답과의 그 내용 차이, 예를 들어서 모두 발언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고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대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수세적으로 질의응답에 대해 질문이 나오니까 대답하는 것보다는 지금 많은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을 나도 국민의 궁금함을 알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모두 발언에 많이 담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그동안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현안들, 또는 문제 삼고 있는 현안, 또는 이제 야당에서 정무적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왔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돼왔고, 최상병 특검의 경우에, 최상병 문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모 비서관이 뭐 전화했다 안 했다. 그럼 대통령실에서 자체 조사를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땐 안 하고 있었다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럼 자체 조사 결과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질의가 나왔을 때 만약에 그걸 설명하게 되면 수세적으로 보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질의응답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나올 거고, 전반적으로 국민이 이걸 궁금해할 것이다라고 나도 공감한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과 내 생각과 일치한다라는 이런 공감 능력을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모두 발언에서 많은 것을 담아서 말씀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과연 어떠한 질의응답들이 오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좀 더 짚어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와 관련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앞서도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고, 또 어제도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속도를 내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라라고 지시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특검 추진이나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아무래도 이제 다음 국회가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처리가 될 확률이 이제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특검이 이제 좀 진행되기 전에 그래도 기본적인 수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놔야 그게 파장이 커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임기 내에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발들이 있는 건데,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명품백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지어 나와야, 그래야 검찰이라는 조직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것이고 명분이 서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야당에서는 지금 우리가 특검을 추진하려고 하니 그 특검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검찰 조직의 생리에 좀 더 초점을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충분히 예를 들면 수사도 하지 않고 가령 김건희 여사를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특검이 예를 들면 법으로 통과가 돼서 이 목전으로 다가와서 그때 가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보도를 보면 그런 취지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검찰 선후배들이 특히 선배 이 원로들이 그런 취지의 조언을 여러 가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정수석도 새로 부활을 했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전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떤 태도를 가져갈 것이냐 이러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용인을 잘 하고 협조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해질 것 같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어쨌든 명품백 수사에 국한해서 수사팀을 보강한 듯이 보이는데 아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때 조사가 이루어질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그것도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이번에 다 털고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러한 시선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마무리를 할 것인지도 그러한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잘 협조하는지도 상당히 이후 상황을 평가하는 데는 중요한 어떤 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해서 여야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이 자신의 SNS에 이 당의 삼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할 것을 주장을 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는 대신에 이 대상을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까지 확대해서 특검을 추진하자 이런 내용인데 김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취지는 알겠어요. 예. 어떤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특검법,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응, 최상병 특검법 주장에 대한 대응 논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 만약에 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고발해놓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보고 나서 미진하면 특검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그 여사 그 이재명 대표 배우자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사 중에 있거든요. 저 사실이. 그러니까 수사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다시 하자. 이것은 야당 논리를 사실 어떻게 보면 탄탄하게 깔아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공격을 하신 건 제가 알겠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 불가론에 대한 명분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김정숙 전 여사에 대해서 고발을 먼저 하시고 수사 진행 상황이 미진하면 그때 특검 주장을 다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특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검찰 수사 관련해서는요. 사실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면 범행 동기부터 수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 왜 이 몰카 공작이잖아요. 처음에 왜 시작을 했으며 더구나 저 서울의 소리라는 관련 이제 유튜버들의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선 당국에 또 녹음한 대화를 틀었던 것도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이 부분이 녹화한 것은 2020년도 9월 8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녹화를 방송을 한 거는 총선 직전이에요. 11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뭔지 이 목적이 과연 저 사람들만의 것인지 아니면 배우가 있는지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해가면서 실제 그래야지만 이 함정 수사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검찰이 밝힐 것은 범행 동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뭐 주거침해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인 것이고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게 되면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라고 특혜를 받을 이유는 없죠. 법리에 따라서 처벌되면 처벌돼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알고 나서 묵인했다 그러면 해당 관련법상 처벌될 걸 처벌돼야죠. 수사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저게 배우나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 없이 그냥 일단락 짓는다. 그럼 저는 그 수사도 불완전한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좀 진행될지 보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한 조간에서 있었던 이 영수회담의 어떤 성사 배경 과정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특사라던가 물밑 라인은 없었다라고 이 언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지금 상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특사라던가 물밑 라인, 그러니까 특사라는 형태는 아니겠지만 물밑 라인도 없었다라고 부정을 한 것이고 오늘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은 가령 이 보도에서 나온 일부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제안이나 이런 것들의 의사를 전하면서 혹시 이재명 대표의 초기 보도에 의하면 대권 가도나 이런 것들에 부담이 되는 인사에 대해서는 가령 기용하지 않겠다라든가 국무총리 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추천을 요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참모진에게 얘기를 하면서 불쾌해했다. 이런 보도도 일부 보도가 오늘 보니까 있던데
근데 저는 물밑 라인이 전혀 없었고 가동이 되지 않고 이러한 언론 인터뷰가 다 허위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의문이 있는 게, 그렇다면 이런 보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닌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런 보도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의심이 있고, 또 만약에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요 함성득 교수라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이재명 대표 측의 이명백 교수하고 접촉한 것처럼 이제 그 언론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그분이 어쨌든 언론 인터뷰에 응할 때도 정말 대통령실의 어떤 양해라든가 나름대로의 분위기의 어떤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혼자만의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서 또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이 언론 보도를 봤을 때에는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전혀 이런 일은 없는 것이다. 물밑 이 접촉이나 이런 것도 없다라고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뭔가 영수회담의 준비와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뭔가 잘 준비되고 어떤 그 절차적으로도 잘 정리된 방식으로 이게 준비가 된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그 의사를 받아서 전달했다든가 그러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니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다고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이 영수회담의 추진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의 업무와 관련돼서 굉장히 좀 정돈되지 않은 방식으로 지금 일부에 있어서는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거여서, 그래서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안을 비선 논란 이런 것으로 확대해가지고 또 보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바로잡지 않으면, 또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닥칠 수가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비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비선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직책이나 지위가 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식적인 공무원이나 어떤 공적 여러 가지 행사에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무원 인사에 관여하거나 또는 정책 수립에 관여하거나 어떤 뭐 지시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비선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지금 정무적인 어떤 행위에 뭔가 도움을 주려는 여러 가지 액션이 있었던 걸로 좀 보여져요. 이것이 그러니까 뭐 특사인지 이런 것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 등이 민주당의 상임 고문 등에게, 야,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면담을 추진해 보자, 성사시켜 보자, 이거 비선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 마련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나 그거 내가 한번 얘기 전해 볼까요? 그러면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사람의 노력, 또 뭐 국민적 노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다만 이제 내용 중에 보면 마치 뭐 총리와 관련된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전달되고 하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야당에서 반대하면 방법이 없다, 이런 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전달하다 보면 저렇게 왜곡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런 시도나 자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추천하는 총리를 하겠다라고 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총리라는 것은요, 헌법상의 추천권이 있단 말이죠. 강요 제청권이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상의 강요 제청권을 내가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대통령 인사권이 제한돼요. 자, 이런 사람을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반드시 하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라서 저거는 아마 설령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와전된 걸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당에서 막 인준안을 부결시키면 저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의석수만 갖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차원의 역학구도에 대한 설명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반드시 총리 쓰겠다,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재명 대표가 총리에 대해서 자기하고 대권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을 총리 추천하게 되면 그걸 인준하겠습니까? 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본인들의 해석에 의한 편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물밑 비선단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야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뽑게 되는데,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당초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한 달 정도 가까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다수 전당대회 이제 나설 후보들, 당대표 후보들 같은 경우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여당 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는 거냐, 그리고 그 누가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가 갈릴 수밖에 없는 후보군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후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또 전당대회를 치르느냐에 따라서 누가 나오는 거냐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게 보도가 됐죠. 뭐 이 사무처 사람들하고도 뭐 식사를 했다, 뭐 누구를 만난다더라, 오늘 보니까 뭐 낙선한 이상민 전 의원 만난다더라 하는 보도도 있는데, 그렇게 정치권 인사들 만나고 또 국민의힘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나는 이유가 전당대회에 결국은 출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 입장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지금 또 행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가령 뭐 당원 100%, 이 당원 100% 룰을 어떻게 수정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도 손을 댈 수가 있는 건데,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본인에게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이냐가 결부돼 있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일부의 어떤 주장입니다만 전당대회 시기를 좀 늦춰달라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것도 강하게 부인을 했죠. 난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셈을 해보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총선에서 패배했다라고 하는 당내 이른바 과거 친윤이라 불렸던 주류의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총선 패배론의 어떤 분위기가 식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라는 셈법이 가능한 거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돼서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는 출마 명분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후보군들의 입장에서는 각기 이제 이 유불리가 갈리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모로 좀 시끌시끌한 그런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제 말을 보면 또 보수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에 굉장히 좀 강하게 또 힘을 싣고 있는 발언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 늦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무슨 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이제 늦어져야 될 이유가 있거나, 또는 지금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예를 들면 최근에 이철규 의원과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른 당권 주자들 입장에서도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 분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셈법이 막 이렇게 좀 이 여러모로 좀 섞이면서 당내에 새로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둔 뭐 연기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좀 조기 등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또는 보호해주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좀 늦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우여 비대위원장 본인 스스로 얘기에도 총선 패배 책임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는 취지의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아닌 걸로 보이고, 한 달 늦춰진다고 해서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한참 인기가 많은데 한 달 뒤에 인기가 수그러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당의 강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전당대회 룰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께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뭐 뭔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비대위원장 임기가 3개월이에요.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이게 채우면 18월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것이 5월 29일인가 4월 29일인가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위에서 통과된 것이 5월 2일인가 3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이 임기를 꽉 채우면 8월 2, 3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임기를 충분히 살려서 당의 뭐 활로를 모색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정 주자에다 유불리 차원이 아니고 본인이 3개월을 보장받고 싶다. 그래서 그 안에 본인 역량을 최대한 살려서 뭔가 당의 활력을 모색하는 데 일조하고 싶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상황을 알아보면요. 민주당은 이제 박찬대 후가 신임 원내대표단을 구성을 했고요. 강경 친명파 인사들이 이제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개혁 기동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만큼 이제 상당히 좀 강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출범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도 보도를 보면은 이른바 비주류라고 하는 비명계 인사들은 지도부에 한 명도 합류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이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서 친명 색깔이 확실한 인사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원내대표 일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있는 차원에서는 그러한 기대와는 좀 반대되는 행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평가 받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주류다, 친명이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협치와 합의를 모색하고 신중할 때는 신중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하겠다 이런 모드여야 되는데 이름도 이제 개혁 기동대, 그러니까 속도를 중시하는 것 같고 강경파가 강경파의 문법대로 할 것 같고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당장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 당의 구성원들의 목소리만 듣고 당을 운영하는 거 아니냐, 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법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좀 더 민주당의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어떤가에 대해서 다수당으로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192석의 야권을 이끌어야 되는 야권의 중심 세력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야권의 중심 세력을 또 이끄는 원내 전략을 담당하는 원내 대표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얘기하는 그런 원내대표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려의 목소리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서슴치 않고 저런 말씀을 하시니까요. 뭐 기동대라는 말씀은 이게 글쎄요 경찰 용어 및 그 군대 용어인데 원내대표단은 사실은 저렇게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저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단의 부대표 특히 수석 부대표의 경우에는 여당과 상대당과의 교섭에 좀 원활한 분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두 분인 것 같은데 김용민 의원님이나 아니면 박성준 의원 두 분 다 그렇게 야당과 여당과의 협상에서 유두리를 발휘할 만한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아 왔기 때문에 걱정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야당과의 여러 가지 협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할 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많이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비서실에 버금가는 정도의 역할이라면 굳이 저렇게 원내대표단을 많이 꾸릴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비판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당 내 비판 시각이 있다는 걸 알아들으시고 향후에 여러 가지 뭐 특검법이나 국회 운영 과정에서 여당과의 협조를 좀 충분히 하시라. 협치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과의 협치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요. 국회 내 협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라는 건 별도의 기관이고 국회 내에는 여당과 야당 또 여러 가지 정당들이 있어요. 이런 정당들의 기능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분들이 각 정당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이해관계 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이 의석수만 믿고 그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해관계를 녹여서 그런 이해관계를 미연에 그러니까 분쟁을 방지하라는 것이 국회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관계를 다 무시한다. 저는 그런 국회 운영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국민적 심판이 있을 거로 보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께 협치만 말씀드리시는 것이 아니고 국회 내 협치하려면 다수당이 많이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국회 운영 기조를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있을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부터 여야 상황까지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